자, 최다 빈출 지문집 계약법 총론인데요. 우리 교재로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법 총론. 먼저 계약의 총론, 계약 성립 볼 건데, 먼저 사용대차 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다. 낙성 계약은 맞죠? 근데 쌍무계약은 아니지. 아까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쌍무계약 아니야. 편무계약이야.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인 거 맞죠? 요물계약은 아니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다고요? 현대계약금,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만 요물계약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은 분료식 계약이지. 참고로 증여계약이 계약이다. 증여가 계약이라고. 증여를 일방적으로 주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증여는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야.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렸지. 유상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 그랬죠. 쌍유 동그라미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야.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6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불합의는 불성립이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지. 무효 취소는 성립 이후의 문제라고. 성립해야 무효 취소 문제가 나온다. 틀렸다.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막 헷갈리게 하는데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죠. 계약서에 써진 게 아니라고. 계약서에 써져야 계약 내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X가 되죠. 그 다음에 견적서 제출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맞는데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안 된다니까. 청약에 구속력이 있어. 도달하고 나면 빼박이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격지자 간일일지라도 청약은 뭐라고? 도달주의야. 도달해야지 효력이 생긴다고. 발신주가 되는 것은 격무에서만 그래.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과 무권대리 상대방이 취구된 본인의 확답만 그렇다고. 헷갈려서 격승발이라고 또 만드는 거야.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만 발신주의라고. 청약은 도달주의라고.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돼? 안 정할 수도 있다니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까지 승낙이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지만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익시범위 된다 그랬죠? 구속되는 게 아니라고.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에 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을 때 내가 답을 해줘야 되느냐고. 그런 거 아니다. 읽고 씹으면 돼. 회답할 의무가 없어. 구속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뒷부분은 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책으로만 보면 291페이지.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청약은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지 되지.
그 다음에 격지제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발신주의라고. 격승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6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교차 청약은 교차가 돼야 된다니까. 교차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도달해야지. 양 청약이 도달했을 때 되는 거지. 발송이 아니다. 모두 청약은 도달주의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왜 그런 거예요? 왜? 계약이 성립해야 무효가 된다니까? 성립했을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X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상선무효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한다. 확대 적용하는 거 없다고. 이때는 뭐로 간다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다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 나와 있는데,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1번 별개 원인으로 생긴 채무라 하더라도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 동일한 쌍무계약일 때만 인정된다 그랬죠. 동일한 쌍무계약. 그러니까 X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아까 손해 전부 수심일 때도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선의행무자가 이행을 지시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대기가 도래한 경우, 이게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랬죠? 요거 빨리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지 이게 잘 파악이 돼요. 동시행위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변론주의가 적용돼서 주장해야만 고려한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떤 판결을 한다고요? 그때 상환이행 판결한다는 거죠. 상환이행 판결. 그래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면 틀렸어. 그 다음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항변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근데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존재효라 그랬죠. 있기만 하면 이행지체 상계할 수 없어. 그랬죠? 그러니까 주장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행치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잔금 날짜를 그냥 지나쳤어. 자동으로 이행치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세권이 끝났을 때 뭐라고? 동시행관계라고. 바로 내용으로 바로 가면 전세권이 끝났을 때 동시행관계다.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 서류 제공하는 것과 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차 끝났을 때 이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불법 점유가 아닌 거지. 네. 요거는 조금 더 보충하고 갈게요. 임대차에서 공부할 건데,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X를 반환하고, 임대차 끝났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이 두 개가 뭐라고? 동시이행관계라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인도 X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하는 거야. 그냥 쌤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조금 유식하게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 원래 남의 걸 무단 점유하면 위법한 거죠. 근데 동시행위 항변권에 대해서 점유하면 위법성이 불법이 아니야. 그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할 일은 없지. 이 말인 거다.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렸어. 다음 주에 공부할 거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불법 점유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X를 점유해서 계속 쓰죠. 사용수익을 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세를 100만 원씩 줬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걸 차입으로 100만 원씩 주는 거지. 렌트비로. 그런데 임대차 끝나고도 계속 쓰고 있으면 100만 원씩 주는 건 맞아. 근데 이름을 뭐로 바꾼다? 부당이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제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 그 세를 계속 100만 원씩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임차인이 그걸 쓰고 있을 때 그런 것이다. 만약에 안 쓰고 분쟁이 생겨서 그냥 문 잠궈놓고 장사를 안 해. 그러면 임대차 기간 끝난 뒤에 돈 내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셨죠? 전제가 이거다.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그때 세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세가 법적으로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무치 동시행관계다 그랬죠. 계약 해도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의 부분은 동시행관계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하면 동시행관계다 그랬죠. 네.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인제 등 경우 임차인이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임대인 매수인 입장에서 대금 지급 무가 있는데 동시행관계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상호명의시탁이죠. 그걸 끝낼 때 해지하고 서로 돌려주는데 그게 뭐라고? 동시이행관계가 된다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 다음에 12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자 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무와 변보경 변제가 먼저라 그랬죠.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일 때 이거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뭐 헷갈려. 경매가 무효 그러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에 협력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에 16번 채무자 위험부담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법 규정은 어디까지 다 임의규정이라고? 임대차 전까지는 다 임의규정이야. 원래 우리 봐보세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해서 테이크할 수 없다 그랬죠.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나 무조건 대금은 줄게. 그러면 그런 약정이 유효한 거지. 강행규정 아니라고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이익은 아니지. 원시적 불이익은 뭐가 되는 거야? 원무과잖아요. 원무과. 그러니까 후발적 불이익일 때만 생기는 문제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 매매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를 못했으면 테이크할 수 없어야 되는데 테이크한 게 있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계약금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으로.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봐보세요. 후발적 불이익인데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지. 계약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지. 위험부담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요건 뭐라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계약해제 문제라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기똥, 동그라미,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 요약자, 낙약자지. 수익자는 아니라니까. 수익자는 제3자인 거잖아요. 당사자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한다고. 수익자는 제3자야. 그 다음에 병존적 채민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한다. 참고로 이건 이제 보너스 강의니까 병존적 채민수, 중첩적 채민수라고 아까 써놓은 거다.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게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를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리는데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자. 여기 봐보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여기 100만 원 채무가 있어. 근데 채무 인수인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법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른다. 근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또 인수인도 똑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부른다. 됐죠?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부르는데 이때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이 사람이 요약자, 이 사람이 낙약자가 돼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야, 너도 똑같이 채무 부담하는 것을 하자. 라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채권자한테, 이 사람한테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니까 이 채권자한테 권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다만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가 또 뭔지 궁금해서 질문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병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더블로 200을 받는 건 아니다. 누구한테 100만 원 받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한테나. 그런 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막 시험 문제 막 너무 병존적 채무인수가 뭐니?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쳐 드릴 건데 나와도 정답으로는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다고.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 태아나 설립중의 법인을 위한 것도 된다고. 근데 합격 노트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대. 이것도 합격 노트에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나오더라도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인 거라고. 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권리가 생기는 거지. 소급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지.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이업의 확답을 치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의 확답이 없는 경우는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25번도 X.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요약자가 계약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되는 건 아니죠.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지. 합의해제 언제 나왔는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삼동 손익스 외웠죠? 삼동 손익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인 거라고. 합의해제일 때. 합의해제일 때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그런 거 없어.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 보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제3자는 보호해준다고. 삼동손이스. 됐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행치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행지체 최고. 붙여서. 이행지체 최고. 됐죠? 최고하고 안 주면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전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뭐요?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에서는 뭐라고요? 최고 제이스. 최고할 필요 없어. 제공할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행기 도래 전에도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도래 전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최고 제이스다. 그 다음에 성질상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대 이섭시가 없더라도 해대 효과가 발생한다. 요게 정기행위잖아요. 정기행위에서 부패, 예복, 화한 같은 거 해대 이섭시가 있어야 해대가 된다고. 해대할 때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대 이섭시는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요? 최고 제이스다. 이행 불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 제이스야. 최고 제이스다. 제공할 필요 없어.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근데 계약 해제,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 계약 해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주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 못해.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 네가 이미 해제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손해하기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미 해제가 됐죠. 해제 전에는 선악 구별이 없지만 해제 후에는 뭐라고요? 선해 제3자, 악이자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죠. 해제 사실 모르는 제3자만 보호를 해준다고. 그 다음에 금전을 받은 자는 해제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자 더해서 돌려주라 그랬죠. 근데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해제일부터가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그랬었다. 네. 그 다음에 이자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상의 복음으로서. 그 이자는 뭐라고요? 원상의 복음으로서 하게 된다. 손해배상이 아니야.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원상의 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별도지. 예.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 해지되면 소급하여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효다. 해제일 때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계약학론과 또 빈출지문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붙는다. 재수없게. 네, 수고했습니다.